자, 지금부터 녹취 들어가고 474부터 이제 갈게요. 대상 일반을 현상체와 예지체로 구별하는 근거에 대해서인데 이제 여기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게 칸트의 분석론이라고 부르는 파트예요. 일반적으로 분석론까지 부르는 파트가 우리가 보통 칸트 순수성 비판을 다룬다고 할 때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죠? 지금 여기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뒤에 예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성의 어떤 환상의 논리 이런 것들의 가상을 공격하기 위한 변증론으로 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대상 일반을 현상체와 예지체로 구별하는 근거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순수지성의 땅을 두루 여행하면서 각 지역을 주의 있게 시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측량하여 각 사물들의 그것의 위치를 정해주었다. 그러나 이 땅은 섬으로서 자연 자신에 의해 불변의 경계로 둘러싸여 있다. 그것은 진리의 땅인데 폭풍 치는 망망대해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 대해는 두꺼운 안개와 이내 녹아버리는 많은 빙산들이 새로운 땅인 양 속이는 가상의 본래자리로서 발견을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는 항해자로 하여금 부단히 헛된 희망을 가지도록 기만하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끝까지 할 수도 없는 수많은 모험에 얼거넣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다의 전 너비를 탐색하여 과연 거기서 무엇을 발할 수 있을까 확신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감행하기에 앞서 그 전에 이제 막 떠나고자 하는 이 땅의 질을 일별하면서 다음을 좀 던진 것을 유익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가 정주에 살 수 있는 토지가 그 밖에 더 없다면 잠깐만요. 토지라는 말, 영토라는 말 들레즈죠. 아이디어가 여기서 왔겠죠. 지금의 영토를 탈 영토화해서 새로운 영토로 가야 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왔겠죠. 이거 이 문단까지만 다 읽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토지가 그 밖에도 없다면 우린 저 땅에 함유하고 있는 것에 아무든지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부득이 만족하지 않겠는가? 둘째로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나마 소유할 수 있으며 모든 절대적 권리 주장이면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석과 소설이 충분히 대답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해답의 의학적인 객관은 해답을 좀 더 하루 세면서 확신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잠깐 멈추고 이 땅의 비유, 섬의 비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순수지성이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일정한 대답을 만들었어. 우리는 어쨌든 타당한 인식, 특히 경험 레벨에서의 타당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을 내렸어요. 그죠? 분석하기 한 게 그거잖아요. 그게 섬이고 이 섬 너머로는 갈 수 없는데 이 섬이 놓인 이 바다는 자꾸 더 있을 거라고 속삭여 인간에게. 전체 우주란 무엇이지? 영혼은 뭔데? 선이란 뭔데? 그러니까 섬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가능한 그 영토. 우리가 가능한 범주, 우리가 지금 확정한 섬.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 두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이거에 어쨌든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이상은 사실 더를 요구하는데 일단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로 이건 안전하긴 한 거냐? 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면 이 땅이나마 소유할 수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질문이죠 지금. 물론 칸트는 여기까지는 소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으로 끊죠. 그래서 이게 계몽주의로 가는 건데 일단 멈추고 경험에서 빌려오지 않고서도 지성이 자기 자신으로 길어낸 모든 것을 그럼에도 지성으로 오지 경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여기 이미 못을 박죠. 지성은 경험적으로 쓰이면 타당하다는 소리예요. 뒤에 더 나오겠지만 순수지성의 원칙들은 선험적으로 구성적이든 아니면 한낱 규제적이든 이를테면 지금 이거 둘 다 기억나시죠? 선험적으로 구성적이다. 뭐 0에서 100까지 도가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였고 규제적이라는 건 뭐야? 일어날 거에 대한 인과 판단 같은 것들이 규제적으로만 인행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기억나시죠? 그렇든 이를테면 가난한 경험이나 순수도시 같은 거 왜 아무것도 하며 오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그 통일을 지성이 통합 관계에 근원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상상의 조화에 분유한 종합적 통일에서만 얻어지는 것이고 얻어갖는 것이고 가능한 인식을 위한 자료겠죠. 이거 자료로서 진료인가? 어쨌든 진료가 아니라 자료 같다. 질이면은 한자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료로서 현상들은 이 종합적 통일과 이미 선언적으로 관계맺고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성규칙들은 선언적으로 참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객관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경험, 이것이 모든 총체의 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자신 안에 함유함으로써 모든 진리, 다시 말해 우리의 인식과 객관들의 합치의 원천이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인 것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이 알고 욕구하는 것을 서술할 것으로 보인다. 약간 어렵죠? 잠깐 다시 읽을게요. 자, 위에서 다시 A237 옆에부터 순수도식 외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경험은 이 통일을 지성이 통합관계의 근원적으로서 모든 통일에서 얻어갖는 것이고 하나의 자료로서 관계를 일치됩니다. 그러나부터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 지성규칙들은 선언적으로 참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객관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경험, 모든 식의 총체를 가능한 근거를 지안에 함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순수지성의 도식은 경험적으로 쓰일 때는 참인데 근거를 지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 다시 말해 그냥 우리가 지금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술한 것만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더 너머를 서술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밑에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참인 것은 경험적 지식이야. 욕구하는 것은 뭐야? 형이상학적인 것이야. 그래서 제가 우주 얘기나 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수지성이라는 이 도식이, 즉 이성이 경험적인 걸 대할 때는 이미 참인데 그 참인에 대한 근거를 지 외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너머로 향하는 거는 사용자 손에 달렸어. 이 너머로 가려고 해줘. 47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비판적 연구를 통해 우리가 지성의 한낱 경험적 사용에서 그다지 세밀한 탐구 없이도 스스로 수행했던 것 이상의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연구로부터 얻는 이점이 있다 해도 그것은 치른 노고와 채비의 값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구에 비하면 너무 작은 땅을 가진 거 아니냐는 소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구가 너무 크다는 소리기도 해요. 이 표현.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겠다. 우리 인식의 확장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탐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소용을 미리 알고자 하고 설령 그 효용이 눈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할 수 있기 전에 그 소용을 미리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더 유효하지는 않다고. 이거 그냥 느끼세요. 제가 굳이 안 빠길게요. 근데 뭐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이 연구에는 그러한 초월적 탐구를 아주 어려워하고 그의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생도에게도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곧 이런 이점이 있다. 자기 자신의 인식의 원천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않은 순전히 자기의 경험적 사용에만 종사하는 지성은 자기 일을 아주 잘 해나가긴 해도 한 가지 일, 곧 스스로 자기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무엇이 그의 전권력 안에 또는 밖에 놓일 수 있는가를 아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바다. 앞에 얘기 다시 같은 얘기죠? 근데 뭐야? 이 자기 자신의 인식의 원천에 대해서는 너무 잘해. 얘가 이 순수지성이 너무 잘하는데 범주를 정하는 일은 아예 못해서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돼. 우리 인식은 메타인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크리틱해야 한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를 구분해줘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앞서 했던 깊은 연구들이 요구되니 말이다. 만약 지성이 어떤 문제들이 과연 자기 지평 내에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없다면 지성은 자기의 권력과 소유를 결코 확보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성은 그의 구역의 한계를 부단히 넘어가 망상과 환영 속에서 헤맬 때, 환상 속에서 헤맬 때 오로지 몇 번이고 수치에서는 시정을 받을 기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은 그의 모든 선언적 원칙들을, 아니 그의 모든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는 달리, 그러니까 결코 초월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초월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확실하게 인식됐다면 주연기로 느껴지는 명제인 것이다. 어떤 원칙에서 개념의 초월적 사용은 그 개념이 사물들 일반 그리고 그 자체에 관계된다는 것이지만 만약 그 개념이 한낱 현상들, 다시 말해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에 관계된다면 그것은 경험적 사용이다. 그러나 도대체가 후자만 있을 수 있으면 다음의 사실로부터 아는 바다. 곧 어느 그 개념에서나 개념을 위해서는 첫째로 개념의 일반 논리적 형식이 요구되고 이어 둘째로는 그 개념에서 관계별 대상을 줄 가능성이 요구된다. 즉 시간 공간이죠. 이게 앞에 얘기했던 뭐 이렇게 짤뚱하게 말하면 안 되지만 직관에 가 닿는 애들이 있어야만 기능하는데 직관에 가 닿는 대상 없이도 자꾸 기능하는 척을 한다는 거야.
이 순수지성이라는 개념은 이 후자 없이는 개념은 아무런 의의를 갖지 못한다. 즉 그것은 설령 어떤 자료에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논리적 기능을 함유하고 있다 해도 내용면에서 완전히 공허하다. 이거 한자 뭐야? 자료, 데이터, 감각 데이터. 무릇 대상은 개념에게 직관 밖에는 달리 주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하나의 순수한 직관이 대상에 앞서 선언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 직관 자체도 그것의 대상을, 그러니까 객관적 타당성을 오로지 그것의 순전한 형식이 되는 경험적 직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개념들과 함께 모든 원칙들은 그것들이 비록 선언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경험적 직관들과, 다시 말해 가능한 경험을 위한 자료들과 관계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그것들은 전혀 객관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며 우리 그것들은 상상력이 하는 짓이든 지성이 하는 짓이든 표현들과 한낱 유의에 따릅니다. 이해되시죠? 수학의 개념들을, 그것도 우선 순수 직관들에서의 개념들을 단지 예로 들어보자. 공간은 3차원을 갖는다. 두 점 사이엔 하나의 직선만 있을 수 있다. 등등 말이다. 이 모든 원칙들과 저 학문이 다루는 대상의 표상이 비록 완전히 선언적으로 마음 안에서 산출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언제나 현상들에서 그 의미를 현시할 수 없다면 그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되게 강한 말인데 그 코멘트를 하나 하자면 수학적인 건 논리적이고 이상적이고 행위상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형식적으로 이미 순수해 보이는 이것도 우리가 밖에 무언가를 상상하고 여기에 대지 못한다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타당하다, 계산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그 유의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 밖에 있는 대상 같은 게 괄호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야 선언적 종합명제가 될 거니까. 물론 현대 수학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칸트 시대는 이런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추상된 개념을 감성화할 것을, 즉 경험화할 것을, 다시 말해 그 개념에 대응하는 객관을 직관해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지 않고서는 개념은 의의 없게, 다시 말해 의미 없게 될 것이니 말이다. 수학은 이 요구를 감관의 현존한 현상의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충족한다. 바로 이 학문에서 그 개념은 그것의 거점과 의미를 수에서 구하되 이 수는 이것을 눈앞에 있는 손가락, 주파랑 또는 선분이나 점들에서 구한다. 크기와 같은 개념은 언제나 선언적으로 산출되고 그러한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원칙들 내지는 정식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들의 사용과 있음직한 대상들과의 관계 맺음은 그것들이 그것의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하는 경험이며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모든 범줄과 범줄에서 자하는 원칙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서 분명히 밝혀진다. 곧 우리는 우리를 낮춰 즉시 감성의 조건에, 즉 현상들의 형식에 맞추지 않고서는 저런 것 중 단 하나도 실제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실제, 자세히 보세요. 실제. 다시 말해 그것들의 객관의 가능성을 이해되도록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저것들의 유일한 대상 현상의 것들은 사용이 제한되어야만 한다. 뭐 이해되셨죠? 현상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야. 앞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반대로 말한 건데 모든 사실들이 아니야. 이 범주가 기능하는 대상은 오직 현상이야. 대상화에서 경험화해서 우리의 직관이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영역 안에까지가 영토야. 자꾸 그 너머를 요구하긴 하지만 순수지성은. 자, 계속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을 제거한다면 모든 의미, 다시 말해 객관과의 관계 맺음은 없어지고 우리로서는 그러한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리를 통해 스스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범주표를 서술할 때 우리는 각 범주의 정의를 생략하였다. 그래서 오로지 범주의 종합적 사용만을 겨냥하는 우리의 의도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면제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시도를 해서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핑계가 아니었다. 이거는 A판 얘기니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온 개념을 형성하는 징표를 완전히 매거할 필요 없이, 매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한도 징표만 가지고서도 떼울 수 있는 경우에 곧바로 정의하려 나서지 않고 개념 규정의 어디서 정의적 시도를 사칭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전적 현명한 규칙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조심성의 이유가 더 깊은 곳에 있음이 드러난다. 곧 우리가 설령 범주들을 정의하고자 했더라도 우리 그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범주들을 가능한 경험상의 괴물로 승리된 감성의 일치조건을 없애고 그것들을 사물들 일반,
물자체, 초월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에는 판단해서 논리적 기능을 사상 자체를 가능하게 한 조건을 간주한 것 이상의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들의 적용을 그것들의 객관이 가질 수 있으며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순수지성에서 감성 없이도 무엇인가 의미를 그리고 객관에서 가지고 조금 더 재수 없는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크기 개념 일반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가령 크기란 그의 사물에 의해서 하나가 몇 번이나 정립되어 있는가 그 상태수 사물의 규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몇 번이라는 것은 순차적인 반복,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상에서의 동조된 것을 종합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성을 부정성과 대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시간을 무엇임으로 채워져 있거나 텅 빈 것으로 생각할 때뿐이다. 내가 이런 현존인 고정불변성을 제거한다면 실체 개념에 남는 것은 주어라는 논리적 표상뿐이다. 이 논리적 표상을 나는 한낱 주어로서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표상으로서 실제화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아래에서 이 논리상의 주어가 어떤 사물에게인가 고유한 것이 되는 그런 조건을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으로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런 그런 데 이끌어낼 수가 없다. 이것에 의해서는 이 개념 사용의 객관이 전혀 규정되지 않으므로 도대체가 이 개념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 어떤지부터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 표상만 남아. 경험적 직관의 대상을 와이프 아웃 해버리면 논리적 표상만 남는데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원인 개념과 관련하여 나는 순수한 범주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의 현존이 추론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으로서는 원인 결과가 서로 전혀 구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추론할 수 있으면 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조건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그 개념은 어떻게 그 개념이 어떤 객관에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갖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적이든 규제적이든 기능하지 않는다고. 어떤 직관의 대상 없이. 모든 우연적인 것은 원인을 갖는다는 그럴듯한 명제는 마치 자기 안에 고유한 위험을 가진 야식으로 무게 있게 등장하긴 한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대체 여러분들에게 우연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껏이 그것의 비존재가 가능한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제 내가 기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현상들의 계열에서 연인과의 계열에서 비존재에 뒤따른 어떤 현존재를 그러니까 일종의 뒤바뀜을 표상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의 비존재의 가능성을 인식하려 하는가이다. 도대체가 사물의 비존재는 자기 자신과 모존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조건에 의한 절름발이 호소이다. 이런 논리적 조건은 개념을 위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가능성에서 아주 불충분하다. 내가 사회 속에서 모든 실존하는 실체를 나 자신과 모순 익히지 않고서 제거할 수 있다 해서 그로부터 현존에서의 그것의 객관적 우연성, 다시 말해 그것의 비존의 가능성을 풀어낼 수는 전혀 없다. 이거 데카르트 욕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데카르트 까고 있는 거고. 상호성 개념에 관해 말하자면 인과성 및 실체라는 순수 범주들은 객관을 규정하는 아무런 설명도 승인하지 않으므로 실체들의 서로의 관계에서 상호적 인과성도 역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능성, 현존, 필연성은 누구라도 만약 그 오로지 순수성으로부터만 그 정의를 길어내고자 한다면 명백한 동반복에 의해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않는 개념의 논리적 가능성을 그 개념이 한 대상 상하는 사물들의 초월적 가능성을 직접 거치는 기만은 단지 미숙한 자들만 소유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니 말이다. 설명이 끝났는데 말이 너무 길어.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잠깐만. 특별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엄청 길게 얘기했는데. 아, 근데 지금 뭔 소리인지는 계속 잡히죠? 계속 읽을게요. 근데 결국에는 맨 앞에 했던 거 선 얘기 연장선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 기능적으로 갖다 붙는 이야기랑 우리가 실제로 붙이고 제한해야 되는 그것들의 이야기를 직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직관의 대상을 닦아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구성하려고 해도 구성이 안 되고 논리적 수상만 남고 직관의 대상을 지운 채로 이걸 역으로 비존재부터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가면 의미를 가짐이 틀림없으면서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다소 기이하고 또 자기가 모순되기조차 하다. 그러나 여기서 범주들의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 범주는 보편적인 감성 조건을 매개로 해서 일정을 할 수 있고 또 같은 말이야. 어떤 대상과 관계를 할 수 있을 때 이 조건이 순수 범주에서 제거된다면 잡다를 한 개념 아래 보내는 논리적 기능을 함유할 수 있을 따릅니다. 이 기능 다시 말해 개념 형식으로부터만은 전혀 아무것도 인식될 수가 없고 어떤 개념이 그 아래 속하는지 전혀 모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서 도대체가 대상들이 그 아래 속할 수 있는 바로 그 감성 조건이 도시됐기 때문이다. 여기 넘어갈게요. A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A246 정도부터 읽어볼게. A246에 그러나 순수 범주들은 다름 아니라 직권의 잡다를 이 또는 저 논리적 기능에 의해 생각하면 하는 한에서 사물적 일반에 대한 표상들이다. 크기는 양을 갖는 일반 판단에 의해서만 생각될 수 있는 규정이고 실질성은 긍정하는 판단에 의해서 생각될 수 있는 규정이고 실체는 직관과 관계에서 다른 모든 규정들이 공적 주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기능에 아니라 오히려 이 기능이 사용되어야 할 사물들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무규정적이다. 다시 일반 판단, 실제 긍정 판단은 툴이고 대상이 없어. 이거는 이 컵을 규정할 수도 있고 이 모자를 규정할 수도 있고 책을 규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는 무규정적인데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규정이 기능하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근데 대상을 지우고도 기능할 거라 믿는 게 착각인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규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지죠. 우리 맨 처음 읽었던 규정이라는 그 단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범주들은 그것들이 그것의 종합에 종사하는 감정적 직권의 조건 없이는 어떤 특정 객관은 전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며 그러므로 아무것도 정의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자신 객관적 개념의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위로부터 거역할 수 없는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곧 순수지성 개념들은 결코 초월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항상 경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며 순수지성들의 원칙들은 단지 가능한 경험의 보편적 조건들과의 관계에서 간간의 대상들과 관계 맺을 수 있으되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과는 고려적으로 사물들 일반과 결코 관계 맺을 수 없다. 핵심 문단이죠. 이 긴 텍스트의 핵심 문단입니다. 사물 일반이라는 건 물 자체 말하는 거죠? 네, 사물 일반, 물 자체. 초월적 분석학은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얻는다. 곧 지성은 선언적으로는 결코 가능한 경험 일반의 형식을 예취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고 현상이 아닌 것은 경험에 대상할 수 없으므로 지성은 그 안에서만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지는 감정 연결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 말이다. 지성의 원칙들은 한낱 현상들을 해설하는 원리들을 따름이며 사람들 일반에 대한 사람적 종합적 인식들을 체계적 교수로 제공한다고 가치한 존재론이라는 의기양양의 명칭은 순수지성의 순전한 분석학이라는 겸손한 명명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존재론이 아니야. 지성의 분석학, 즉 인식론이야. 그것도 인간 레벨의 현상에 대한 인식론이지 이게 무슨 존재론일 수가 없어.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칸트는 다시 말할게요. 칸트는 지금 과학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형이상학이 아니야. 이건 현상에 대한 과학이야. 인식론적 과학. 그죠? 사고란 주어진 직관을 대상과 관계시키는 활동이다. 이런 류의 직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상은 한낱 초월적인 것이고 지성개념은 초월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곧 잡다의 일반을 사고통일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 제가 다시 자를게요. 직관이 있어야만 한다. 맨 처음에 얘기했죠. 경험적 데이터가 있어야만 촉발된 아이가 있어야만 걷다가 지금 개념을 갖다 미는 거지 경험 데이터 없이는 기능할 수가 없는데 경험 데이터는 뭐였어? 시간과 공간 형식 안에서만 인간에게 들어오지. 그럼 사물 자체랑 관계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경험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접근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예치하고 규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형식 아래에서만 기능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 너머로 갈 수 없다는 거야. 형식 너머를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잡다 일반의 사고통일할 뿐이다. 무려 순수한 범주에 의해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유령하신 감성직관의 일치조건이 도것이 되면 어디지? 지금 어디일까요? P304 밑에 두 번째 줄. 무릇 순수한 범주에 의해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유령하신 감성적 직관의 일치 조건이 도것이 되면 그러므로 아무런 객관도 규정되지 않으며 단지 객관에 대한 사고가 여러 가지 양태로 표현될 따릅니다. 무릇 개념 사용에는 그를 통해 대상의 개념 안에 포섭되는 판단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 판단력 나오죠? 상상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머로 갈 수도 있는 힘이긴 하죠. 그죠? 기억하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래서 무엇인가가 직관에 주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판단력의 조건, 즉 도식이 결여되면 일체의 포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주들의 한낱 초월적 사용은 사실상 아무런 사용도 아니며 아무런 규정된 대상도 아니
단 형식적인 면에서라도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결론은 순수 범주 역시 선언적인 종합 원칙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순수 지성의 원칙들은 단지 경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결국 초점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가능한 경험을 넘어선 도대체가 선언적 원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겠다. 곧 순수 범주들은 감성의 형식적 조건들 없이는 한낱 초월적 의미를 가지되 초월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순수 범주 이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역 기싸움이 정말 셌죠. 모든 초월적에마다 초험적이 붙고 있어요. 번역 기싸움이 강하게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순수 범주들 판단들에서 그 사람의 모든 조건이 즉 개인들 아래 어떤 자들 포섭한 형식 조건들 결여되어 있으면 초월적 자체 불가능한 것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것들이 경험적으로 사용될 리 없고 초월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으며 만약 그것들이 일체 감성으로 격리된다면 그것은 전혀 사용됨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어떤 대상에도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한낱 대상들의 일반과 사고에 관한 지성 사용의 순수 형식일 뿐이며 이것들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객관 상황을 속도 규정할 수 없다. 같은 얘기 6번 정도 했어요 지금 그죠? A판 현상들이 범주들의 통일에 의해 대상으로 사고되는 한에서 그것들이 현상체들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한낱 지성의 대상들인 비록 감성적 직관의 대상으로서 아니지만 그러면 직관의 대상인 그러니까 숙지적인가 이게? 숙지적 직관에 의한 대상으로 주어질 사물을 상정하는 그런 사물들은 예지체들인 것이겠다. 숙지적. 숙지 맞나 이거? 한자 찾아봐 줄래? 뒤에가 예지적이니까. 옆에 습이니까 숙지 맞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숙 같은데 한 번만. 아니 뒤에 예지체 나오잖아. 아니 숙지란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앞에도 똑같은 단어가 똑같다. 그러니까 예지적 직관이라고. 아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맞는데 그냥 궁금해서. 숙지 아니네요. 그죠? 숙지 아니죠? 숙지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서. 뭐죠? 예지요. 아, 이게 예지라고? 이게 예자라고? 아, 예자라고? 종합 반복을 한 거야? 좀 똑똑 소리 났나요? 아니고 무릇 사람들은 다음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곧 초월적 감성항을 통해 제한된 현상들의 개념이 이미 그 자체로 예체들의 객관적 실성을 제공했고 천천히 읽을게요. 여기 중요하다. 곧 초월적 감성학을 통해 제한된 현상들의 개념이 이미 그 자체로 예지체들의 객관적 실제성을 제공하고 대상들을 현상체들과 예체들로 나누는 것을 그러니까 세계를 감성세계와 예지세계 감각적 세계와 예지적 세계로 나누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여기서의 구별은 단지 동일한 사물에 대한 불분명하거나 또는 분명한 인식의 논리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인식에 근원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이 차이에 그것들은 그 자체로 그 유에 있어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만약 감관들이 어떤 것을 한낱 그것이 현상하는 바대로 표상한다면 이 어떤 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사물이어야 하고 비감성적인 직관에 다시 말해 지성의 대상이어야만 할 것인 말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감성도 마주쳐지지 않는 인식이 가능해야만 하고 이 인식만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실제성을 가지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대상들이 있는 바대로 표상되고 반면에 우리 지성의 경험 사용에서는 사물들이 다 현상들이 있을 따름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범주들의 경험적 사용 외에 또한 순수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세웠던 바 우리의 순수 지성 인식들이 도대체 현상에서는 원래도 이상의 것일 수 없으며 선험적으로도 경험 정식의 가능성이 이상에 관련되지 않는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의 전혀 다른 분야가 말하자면 정신 안에서 생각된 결코 적지 않게 오히려 더 고상하게 우리의 신수 지성을 차지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는 것일지도 모르게 말이다. 이해됐어요 이거? 아니 맨 앞에 문장이 지금 뭔 얘기? 아니야 뭔 얘기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지적 세계, 그러니까 현상들이 범주 통일에 사고되는 한에서 현상체들인데 내가 만약 감성적 직관의 대상은 아니지만 앞에 봤죠? 신적 직관이 가능한 감성을 넘어선 직관이 가능한 대상의 사물들을 상정한다면 그런 사물은 예지적인 거야. 신적 직관을 상정하는 사물들은 예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249 보세요. A249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이 뭐냐면 현상들이 범주 통일에 대해서 사고해서 그 현상체들이야. 이건 이해되죠? 근데 만약 내가 한낱 지성의 대상들이 그러니까 감성의 직관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관은 되는 것 같은 대상으로서의 사물, 즉 사물 그 자체 신적 직관이 기능하는 것 같은 세계를 상정한다면 이런 사물은 현상적인 게 아니라 예지적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현상세계와 예지세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현상하는 바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문단 전체가 이해되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나? 그게 왜?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 하고 싶을 거냐면은 그게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예지계로 직접 갈 수 없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나눠 놓으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이걸 나눠놓은 것 자체로 그럼 우리는 예지계로 갈 수도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모든 우리의 표상들은 사실 지성에 의해 어떤 객관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현상들은 표상들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므로 지성들은 그것들을 감성 직관의 대상으로서 어떤 것과 관계시킨다. 그러나 이 어떤 것은 그렇다 해서 단지 초월적 객관에 따릅니다. 초월적 객관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상적 객관이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 지성 기준으로 알 수도 없는 어떤 것 X를 의미한다. 신적 직관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단지 감성적 직관의 잡다의 통일을 위한 통각의 통일의 상관자로 기여할 수 있다는 말 어려운데 통각의 통일의 상관자로서 우리가 이런 직관을 가질 수는 있거든. 근데 경험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당화가 안 된다고. 앞에 계속 했던 얘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 이 통각의 통일의 지성을 잡다한 개념에 통일시킨다. 이 초월적 객관의 감성에서 결국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될 경우에는 그에 의해 그 상태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인식 그 자체 대상이 아니라 현상들 잡다에 규정될 수 있는 생활의 개념 아래서의 현상들의 표상일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무릇 범주들은 특수하게 지성에서에게만 주어지는 객관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객관의 감성이 주어지는 것을 의거해 그렇게 함으로써 현상들을 대상의 개념으로 경험적 인식하게 규정한 데만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이 감성의 기체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현상 체대에다가 순수성을 생각할 수 예지체들을 부과했는가의 원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데아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다. 감성은 그리고 그것의 분야, 현상들의 분야는 기성에 의해서조차도 감성이 사물 그 자체에게가 아니라 사물들이 우리의 주관적인 성질에 의거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과만 관계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이다. 이것은 초월적 감성학 전체의 귀결이었다. 다시 초월적 감성은 뭐예요? 감성에는 감관 데이터에는 초월적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였어? 시간 공간이었죠. 이 사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은. 대상 자체를 보고 싶은데 이 사물이 시간과 공간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현상에는 그 자신 현상이 아닌 어떤 것이 대응된다는 것을 현상보다 당할 거다. 왜냐하면 현상은 그 자신만으로는 그리고 우리 표상 방식이 바뀌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무한수단이 생기지 않으려면 현상이란 말이 이미 그것이 직접적인 표상 감성적이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 감성의 성질 없어도 뭔가 독립적인 대상이어야만 하는 것 아니냐는 어떤 관계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즉 물 자체를 지시한다고요. 감성이란 말 자체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형식 너머에 무언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예지체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왜? 감성이 있다는 건 촉발됐다는 소리거든. 촉발된 무언가를 봐야 될 것 같거든. 촉발된 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앞에서 했어. 그건 현상적 객관이에요. 근데 뭔가 초월적 객관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촉발이 됐으니까.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게 예지체죠. 이렇게 이제 예지체란 개념이 생겨났나? 이 개념은 전혀 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에 대한 규형적 인식도 아니며 단지 어떤 것 일반에 대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정당화도 안 돼. 근데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사고에서는 나는 감성직관의 일정식을 도외시한다. 그러나 예지체가 진정한 모든 현상체들과 구별되는 대상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사회를 감성직관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잠깐 이거 그냥 곁다리인데 그래서 현상학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감성적 조건들을 벗어난 대상 자체로 가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괄호해 놓고 판단 중심으로. 해석하는 현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그럼 현상학이 유물론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유물론 아예 그 물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반대로 물 자체는 유물론은 여러 유물론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유물론이 있는데 유물론 어쨌든 물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칸트는 이거를 나눠놨잖아. 현상체 이체를 나눠놨잖아. 이 예지체에 대한 어떤 추구가 해결이라면
그 헤겔로부터 배운 현상학자들은 뭐냐면은 그 관념적 도식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이 감관 형식의 순수성을 추구하다 보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목적 방향성이 다른. 그러니까 같은 목적인데 방향성이 다른 거고 여기서부터 실존주의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구토 같은 개념이 나오고. 계속 이것 외에도 나는 이런 감성적 직관이 아니고 그 아래에서 그러한 대상이 주어질 수 있을 다른 방식의 직관들을 받아들일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유는 비록 모순 없다 하더라도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에서 감성적 직관이 도대체가 유일하게 가능한 직관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뿐이긴 하지만 우린 역시 다른 방식의 직관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다. 그쵸? 앞에서 신적 직관이가 왜 나왔어? 가능한 방식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사고가 모든 감성을 도외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때 사고가 개념의 순전한 형식인가 어떤가, 그리고 이 감성의 제거에 불과한 하나의 객관이 남는 거 어떤가는 의문은 남는다. 즉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신적 직관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최대한 순수하다고 믿었던 어떤 개념들은 감관들이 부착됐을 때 정당화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지체 개념들을 꺼낸 거는 감관의 대상 없이도 그 형식들이 어쨌든 우리 안에서 논리적으로 붙긴 붙는 것 같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객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칸트의 말은 되게 유보적인 말인데 그런 게 철학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그런 게 필요하고 감관이 촉발되는 그거 있어야 하고 알겠고 그래서 난 이걸 나눠 놓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객관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신적 직관이라는 것이 객관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신적 직관이 있다면 객관이 되겠죠. 지금 현재 직관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아 그렇게. 난 신적 직관이라는 것이 객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유보한 거고. 그거 약간 유보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중간쯤에 그러나 예지체가 진정한 모든 현상소리가 구별된 대상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사유를 감성직관의 모든 조건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 외에도 나는 이런 감성직관이 아니고 그 아래서 그런 사람이 주어질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직관을 봐야 될 근거를 가져야만 하는데 나한테 그 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런 직관의 형식이 없어. 유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 사실 그냥 없다고 하는 거지. 그건 맞는데 칸트는 이게 싫으니까 얘네들도 어쨌든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예요. 난 인간이라서. 됐죠? 네. 그래서 다음 문단 내가 현상 일반을 그것에 관계시키는 객관은 초월적 대상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 일반이라는 전적으로 무정적인 사유물이다. 사물 그 자체다. 알 수 없는 일반이다. 전적으로 무정적이다. 우린 여기에 어떤 규정을 가지거나 어떤 성질을 갖다 붙이거나 어떤 개념을 넣거나 인과를 부여하거나 잇따르게 하거나 그런 게 불가능해. 아 그래서 물 자체를 예지체랑 구분을 하는구나. 아니지, 물 자체가 예지체죠. 이 무규정적인 사유물은 물 자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그러네? 예지체랑 구별 안 해 또? 그래서 아까 신적 직관을 굳이 그거를 막힌다. 그렇게 나누는 게 나는 이 예지체는 어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신성을 가진 뭔가로 신격화하는 거라면 물 자체는 뭐랄까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읽었을 때는 일단 어느 판단 영역에서 얘기하느냐의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단 직관되지 않는 거 거기로 끊을 때는 물 자체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적 직관에 의해서 될 수 이게 직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지체라고. 멈춰. 내가 잘못 읽었어. 다시 읽을게요. 내가 현상의 일반을 그것에 관계시키는 객관은 초월적 대상이다. 다시. 이건 물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 문장은
현상 일반에 관계시킬 수 있는 객관은 초월적 대상이긴 한데 이건 물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관계시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A251에 바로 문단 봐봐요. 바로 문단. 바로 이 때문에 무릇 범주들은 특수하게 지성에게만 주어지는 객관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 객관, 즉 어떤 건 일반이라는 개념을 감성에 주어지는 것을 근거해 그렇게 함으로써 현상들을 대상들을 개념으로 경험적 인식하기 위해 규정한 데만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이 현상 일반, 초월적 대상까지는 우리가 정당화가 된 거고 무규정적인 거에 대해 어떤 규정들을 갖다 붙이는 어떤 형태까지는 우리가 이루어낸 건데 그래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들을 촉발한다고 앞에 얘기했던 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게 물자체잖아. 그러니까 이 그 현상 일반을 관계시키는 객관은 초월적 대상. 그러니까 초월적 객관이 지금 물 자체랑 구별된 거예요. 초월적 객관은 우리가 지금 그 정당화한 객관인 거고. 범주화에 대한 얘기. 네. 범주화된 객관이고. 그래서 무규정적 사물이라고 하는 거고. 범주들이 들어갈 거니까 거기. 근데 우리가 범주화한 개념 자체는 예지체하고는 구분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비판 읽읍시다. 이거 A판이거든요. 아, 네네. 그냥 마저 읽고 치울게요. 이 사물을 예치를 읽었어. 왜냐면 이것에서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 감성적 직관 일반의 대상이라고 하기 위해 전혀 아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 이것을 어떤 범주로 생각할 수 없다. 범주로 무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범주는 그럴 때 객관에서 얻을 정치 관련해서 이거 이렇게 읽으니까 또 엉키네. 비판으로 갑시다. 지금 여기 문단이 좀 엉키네요. 비판. 그럼에도 여기 피하기어려운 착각이 바탕에 놓여있다. 범주들은 근원상 직관 형식들의 공간 시간처럼 감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들은 감관의 모든 대상들을 넘어서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 허용될 듯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걸 일단 다 지우고 여기서 다시 가요. 우리 기억나죠? 직관 형식들 공간 시간이랑 범주표랑 원래 나눠져 있었잖아. 그 경험 형식이 있고 지성 형식이 있었던 건데 지성 형식은 뭔가 경험 형식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이거 바로잡긴 했어. 뭘로? 통각으로 이걸 바로잡았지. 이 둘을 붙이는 이미 대상을 갖다 붙이는 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계속 읽을게요. 확대 적용되는 것이 허용될 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직관에 잡다하게 주어지는 것을 한 의식으로 선조로 통일하는 한낱 논리적 능력을 하면 사유형식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범주들은 만약 그것들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가능한 직관을 제거한다면 저 순수한 감성형식들보다 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감성형식을 통해서는 적어도 객관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지성의 고유한 잡다를 결합하는 방식은 만약 거기에서만 이 잡다가 주어질 수 있는 저 직관이 덧붙이지 않는다면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말이다. 지금 이 문장들 이해가 되세요? 약간 풀고 갈까요? 혜수님 약간 엉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유형식이라 그랬잖아. 사유형식이 갖다 붙는 건 통각 때문이잖아요. 대상들에게. 그죠? 사유형식들의 직관들을 제거한다면 사유형식 없는 감각 데이터보다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 감각 데이터를 통해서는 어쨌든 감각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결합 방식은 여기에 뭔가를 갖다 붙여서 이걸 분석하지 않는 이상 뭔가 결과를 산출하지 않아. 형식이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현상으로서의 일정한 대상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직관하는 방식을 그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감성적 존재자를 즉 현상들을 일컫는다면 이런 우리의 개념에는 이미 우리는 그것들의 성질 그 자체로서의 그것들을 비록 우리가 성질을 직관하지 못하지만 또는 전혀 우리의 감관의 객관이 아닌 다른 가능한 사물들을 한낱 지성의 상태로서 저 감성적 존재자들의 이를테면 대리수치고 그것들을 예지적 존재를 일컫는 사실이 들어있다. 앞에 얘기를 훨씬 더 어렵게 했는데 현상이라 일컫는다면 이 개념에는 이미 우리가 직관하지 못하지만
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감성적 존재들을 즉 현상에 대립시키는 이것들 우리가 얘기했어. 이것들을 촉발한 예지적 존재들을 일컫는다는 사실이 이미 들어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과연 우리의 순수한 지성 개념이 이 후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지 않을까? 또 이 후자에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여기에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다음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곧 지성은 그가 대상을 어떤 관계에서 하는 현상이라 부를 때 동시에 이 관계 밖에서는 또한 대상 그 자체에 대한 표상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자신 그런 대상에 대한 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리고 지성은 범주를 밖에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후자 의미에서 대상은 적어도 이 순수성 개념들에 생각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로써 지성은 우리가 감성박 어떤 것 일반인 오성 존재자 예지체에 대한 전혀 무규정적인 개념을 우리가 지성을 통해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터임 존재자에 대한 규정적 개념으로 여기는 유혹에 빠진다. 이거 중요한데 이해되죠? 물자체랑 예지체 구별하는 거 맞네. 아니에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볼까? 지성은 그가 대상을 어떤 관계에서 하는 현상이라 부를 때 왜냐면 사실 여기서 예지적 존재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건데 물 자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담지를 할 수 없고 그런 무규정적인 개념인데 사람들이 자꾸 규정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 예지적 존재자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 그 얘기를 네. 지금 그 조준점이 거기면 맞는 얘기고 저는 조준점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네 같은 말이에요. 네, 오해된 개념으로서의 예지적 존재자. 맞아. 그래서 무규정적인 개념을 규정적 개념으로 지성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을 여기는 오해에 빠진다는 거고 나 예지체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직관 방식을 도외시해서 우리 감성적 직관의 객관이 아닌 한에서 하나의 사물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예지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의 비감성적 객관의 객관을 의미한다면 이 새끼 이것이 이게 방금 그 혜수님이 말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감성적 직관의 객관이 아닌 한에서의 하나의 삶을 즉 물 자체를 의미한다면 이건 소극적 예지체인데 비감성적 직관의 객관 즉 신적 직관의 객관을 의미한다면 그건 적극적 예지다 뭐 이렇게 하겠네요. 그런 부분이네. 그리고 일종의 특수한 직관 방식 곧 지성적 직관을 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우리 그런 것을 가능성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 의미의 일치이겠다. 그런 소리네요, 그죠? 489쪽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에 대한 이론은 무릇 동시에 소극적 의미의 근데 일치. 이 소극적이랑 적극적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다시 갑자기 좀 헷갈려가지고. 우리의 감성적 직관의 객관이 아닌 한에서 하나의 사물 예를 들어 우리의 감성적 직관에 대립한 어떤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물병이라 불렀어 이 물병이 나한테 이미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물병이라 부르는 순간 내 감성적 데이터에 넘어서는 얘의 존재자가 예비되잖아 이게 소극적 예지체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게 물 자체고 적극적인 게 신적 존재. 맞아요 맞아 아예 그런 직관 방식 자체를 다르게 판단했을 때 감관 없이 지성만으로 직관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적극적 예지체. 감성에 대한 이론은 무릇 동시에 소극적 의미의 일체들에 대한 이론이다. 다시 말해 지성이 우리의 직관 방식과의 관계없이 그러니까 한낱 현상들로서가 아니라 사물들 그 자체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되 지성은 이런 분류에서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의 범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그런 사물들에 대한 이론이다. 아이씨 뭐라고? 짜증나네. 쉬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뻑뻑하냐? 감성에 대한 이론은 무릇 동시에 소극적 의미의 일치들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네요. 다시 말해 지성이 우리의 직관 방식과 관계없이 하나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물들 그 자체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되 지성은 이런 분리에서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의 범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그런 사물들. 감성으로는 물 자체를 상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범주를 쓸 수 없겠다고 이해하는 소극적 예지체에 대한 이론. 범주들은 오로지 공간 시간상의 직관들의 통일에 관련해서 의미를 갖고 있고 통일마저도 오로지 순전한 관념성으로 인해 선언적 분쟁의 결합 개념들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간 통일을 맞출 수 없는 것, 즉 예지체에서는 범주들의 전체 사용 그리고 일체 의미마저도 완전히 끝난다. 범주들의 상응해야 할 사물들의 가능성조차도 저는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에 어쩌고를 상기하기 바란다. 그런데 물론 한 사물의 가능성은 결국 한낱 그 사물의 개념이 무모성적이라는 것으로부터 증명될 수가 없고 오로지 이 개념을 그에 대응한 직관에 의해서 입증할 때만 증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범주들을 현상들로 보이지 않는 대상들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감성 직관의 또 다른 직관을 기초에 놓아야만 할 것이고 그때의 대상은 적적 의미의 일치일 것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무언가를 상정하는 얘기가 소극적 일체인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는 지금의 직관 방식과 전혀 다른 직관 방식을 꺼내들어야 할 텐데 그때 나오는 대상이 적적 일체다. 결국 뭐야? 물 자체랑 이게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고 다 일체 너머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일단 이 두 개는 좀 구별이 된다는 소리인 거고, 그죠? 약간 알려고 하지마처럼 들릴. 맞아요. 그 얘기예요.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곧 지성적 직관은 단적으로 우리 인식력 밖에 있으므로 알려고 하지 마. 이 소리잖아. 범주들의 사용 또한 결국 경험의 대상들의 한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감성 존재자들, 현상들에는 물론 예의 존재자들이 대응하는 바 우리의 감성적 직관 능력이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은 예의 존재자들이 있다 해도 그러나 순전히 우리의 감성 직관을 위한 사용식들의 우리 지성 개념은 조금도 이것들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 의해 예지처럼 일컬어진 것은 오직 소극적 의미에서만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으로만 가능하지 적적인 건 가능하지도 않고 모른다. 내가 이런 범주의 모든 사고를 경험해서 떼어내면 전혀 아무런 대상에 대한 인식도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전한 직관에 의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사고되지 않고 내 안의 감정이 이런 촉발이 있다는 것이 그런 표상들을 어떤 관계들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모든 직관을 제거한다면 그래도 사고의 형식, 규정하는 양식은 남는다. 그래서 범주들은 이러한 한에서 감성 직관보다 더 넓게 미친다. 왜냐하면 범주들은 객관들이 주어질 수 있는 수한 양식을 돌보지 않고서도 객관들의 일반과 관계 맺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범주들의 대상들이 보다 넓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선 밖에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대상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성 직관 방식과 다른 방식이 가능하고 존재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걸 전제할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계속 실룩거리게 되네. 아, 이거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한 개념이 모순을 함유하지 않고 주어진 개념들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으로서 다른 인식과 연관을 가지면서도 그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이 결코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나는 문제성 있는 개념이라고 프로블러마티쉬 개념이라고 부른다. 예지체라는 개념, 다시 말해 전혀 감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사물 그 자체로 상태한 사물이라는 개념은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성에 의해 그것만이 직관의 유일하게 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더 나아가 이 개념은 감성적 직관을 사물을 그 자체 넘어가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감성인간의 객관의 타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소극적 예지체라는 개념은 우리의 지성적 한계를 지시하기 위해 좀 권장되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가로 넘어가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러한 예체들의 가능성은 그러면 전혀 통찰될 수가 없고 현상들의 권역 밖의 범위는 아주 공허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문제성 있게 미정적으로 저 권역 이상으로 뻗쳐가는 지성을 가지지만 그것을 통해 감성 분야 밖에서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지고 지성이 이것을 넘어까지 사용될 수 있는 확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직관도 아니 그런 가능한 직관의 개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체 개념은 순전히 감성의 참월 그 감히 뛰어넘는 그러니까 참칭이란 말 이렇게 알죠? 참칭 그러니까 왕을 참칭한다. 몰라. 그러니까 감히 왕인 척한다는 거거든요. 참칭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데 감히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감성의 참호를 제한하기 위한 한계 개념이며 단지 소극적 사용만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닌 것으로서 감성의 법밖에 무엇이 적극적인 걸 세울 수는 없지만 제한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긴 해. 감성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해. 근데 그 너머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생각 직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엉켜. 하지마. 멈춰. 근데 지성 개념은 하려고 자꾸 하니까 소극적인 이 지표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이걸 제한해야 한다. 거의 그런 정도의 대립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상들의 현상적 이치를 분류하고 세계의 감성세계와 예술을 구분하는 것은 적적인 건 전혀 허용될 수가 없다.
모든 개념들은 감성 개념으로 있으면 분류하는 거죠. 그랬으면 불가합니다. 우리로서 후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결국 하나로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관들을 떨쳐버린다면 우리의 범주들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범주를 여러 대상 관계하기 위해서는 하나 사고의 통을 위해 무엇인가 더 가능시켜 주어야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문제성 있는 것을 주는 예의처럼 요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성을 제한하는 개념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그것은 우리 정에 대한 특정 예의적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대상에 대한 소성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 범주를 통해 논변적으로가 아니라 비감성적 직관적으로 된 인식하는 문제성을 할 수 없다. 제한하는 것이다. 이거 빨리 읽어버릴게요. 이거 뭐 근데 잠깐만 좀 그냥 빨리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근대인의 저술에서 감성세계와 예지세계라는 표현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나는 본다. 이런 사용은 고대인들의 의미와 아주 어긋나는 것으로 물론 그걸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그것을 공허하게 말을 함부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사용에 따라 몇몇 사람들이 현상의 총체를 그 직관에 항상 감성세계라 부르고 반면에 현상들의 보편적 연관이 지성법칙에서 하고 다니는 예지를 부르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도 현상계에 있는데 자꾸 저거를 보편세계라고 얘기하는 게 열받는다는 얘기겠죠. 이런 용어법에 따르면 별에 빛나는 하늘에 대한 순전한 관상서로 이루어진 천문학은 전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명상적 천문학은 후자고 예지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겠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곡해는 문제의 의미를 자기 편의대로 격화시킴으로써 어려움을 벗어나는 순전한 궤변적 도피구를 따릅니다. 형상과 관련하여 지성과 이성을 물론 지성과 이성이 사용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 현상이 아닐 때도 과연 이것들이 어떤 사용을 갖는가이며 그리고 대상 즉 하나 예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감성에 전혀 주어지지 않고 우리 지성에 주어지는 사람들 때 우리가 이런 대상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성의적 경험적 사용 외에 대상으로서 예지에 관한 초월 사용이 가능한가이며 이번에 우리는 부정적인 답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관들의 대상은 현상나는 대로 표상하고 지성은 있는 대로 표상한다고 말할 때 후자는 초월적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그 대상들이 경험 이상으로서 현상들이 일반적인 것으로 표상되고 하여 가능한 경험과에 따라서 감관들 일반과의 관계 밖에 그러니까 순서에 대상이 있을지 모르는 걸 표현하는 않는 의미로 말이다. 그래서 그렇다. 지성과 감성은 결합을 하면 대상 규정할 수 있다. 이 모든 해설에도 불구하고 범주를 순전히 초월적 사용을 단념하기 여전히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범주에 대해 무엇인가 종합적인 주장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적인 주장은 지성을 그 이상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성은 개념에서 이미 생각되는 것만을 다룰 뿐이므로 과연 이 개념이 그 자체에 대한 관계를 갖는지 또는 단지 사고의 통일 일반만을 의미하는지 미정을 남기 때문이다. 지성에게는 그의 개념 안에 무엇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충분하며 그 이 개념이 무엇과 관계맺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렇든지 종합적인 그리고 소위 초월적 원칙을 시험해보는 것이다. 가령 현존하는 건 모든 건 실체로 사는 실체 부족하기 실존한다. 모든 현장에서 어쩌고저쩌고 원칙 말이다. 이제 내가 묻는 것은 개념들은 가능한 경우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삶을 그 자체에 타당히 하는 것인데 그는 종합적 면에서 어디서 취해오고자 하는 거이다. 그런 게 없을 건데. 이제 내가 묻는 것은 개념들은 가능한 경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삶을 물 자체에 타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 종합적 면제를 그가 누구지? 물 자체가? 이 사람이 초월적 원칙을 시험해보는 이 사람이 안 될 건데 왜 헛짓거리 하는 거죠? 깜짝이야. 괜히 주시네. 이 경우 이 종합적 면에서 전혀 아무런 논리적인 지속성이 없는 개념 상황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항상 종합적 문제를 위해 필요한 제3자가 어디에 있는가? 즉 관찰자가 있어야 종합이 되는데 신이 아닌 자가 왜 종합이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는 경험적 지성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면서 순수한 강으로 자유로운 판단을 완전히 단념하지 않고서는 그의 명제를 결코 증명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건 순수 제한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 읽을게요. 이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잠깐 멈춥시다. 그 약간 코멘트를 좀 더 하자면 지금 예지체에 대한 그 현상적 경험적 어떤 규정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예지 세계에 대한 당위적 사용은 긍정해요. 그래서 실천성 비판의 주요 테마는 예지계예요. 그러니까 순수성 비판의 변증론에서도 예지계를 향하는 이성이 얼마나 웃긴 건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 우리 마음의 원칙들 준칙들이 있다는 식으로 칸트가 주장할 수 있는 건 그건 예지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순수성 비판에서 예지계가 중요해지는 거고 헤겔은 예지계로 가는 것 자체가 자기 철학의 테마예요. 예지계로 가는 게 힘이야. 예지계로 가는 게 지향이야.
예지계로 가는 게 역사야, 법이야, 국가야, 정신이야. 현상, 개별 현상들로부터 보편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재밌다. 그래서 테마가 있다. 이런 테마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쉬었다 마저 할까요? 아니면 뒤에는 숙제가 실려요? 알아서 있는 게 숙제인가요? 네. 뒤엔 뭐지? 부르기. 뒤에 간단하게 뒤에 뭐야? 그거 읽었어? 여기 수밖에 없어. 반성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 성찰? 또 데카르트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그 약간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거 같은데. 지금 분석론 얘기는 아니고 논리적 형식들에 대한 이용 방식과 뭐 예를 들어 498쪽 일양성과 상위성 뭐 내적 전략 가지고 들어갈 때 그 대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사물이다 추상의 충돌 근거이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걸 실패했고 뭐 어쩌게 됐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일치와 상충 뭐 예지체 실제성 어쩌고 3, 4, 어쩌고 이런 경우 같다. 내적 외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 개념들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공격이야. 전반적으로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관념론 공격이야. 그래서 902쪽 곧 지성이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어도 규정 조릴 것을 우선 요구한다. 이 사람은. 그래서 수시성의 개념에서 진료가 형식을 선행해버리는 데서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우선 사물들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외적 그 상태들을 상호성을 세우기 위해 내적 그것들의 표상력을 상정한다. 그러니까 칸트는 반대야. 구상된 어떤 대상이 들어온 다음에 이 다음에 관계가 부착된다는 식으로 봤는데 라이프니츠 뭐냐면은 사물성이 일단 있고 여기 어떤 상호적인 표상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이 그걸 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읽어내기만 한다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방향이 정반대로 가거든요. 아까 말한 그 예정도와 같은. 예정조사설이야 이게. 여기는 알아서 읽죠. 여기 뒤에 나오네 508쪽에서도 뭐 예정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초월적 위치론을 결여함으로써 라이프니츠는 지성체계를 결여했고 뭐 로크가 뭘 했다면 용서하길 바란다 어쩌고. 그래서 여기는 라이프니츠에 대한 기나긴 공격이에요. 경험론 공격, 라이프니츠 공격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나? 근데 여기는 거의 다 경험론이 아니라 라이프니츠 공격이야. 경험론은 앞에서 흉 얘기할 때 반박이 끝났고 오히려 칸트는 자기가 경험론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감관의 대상이 들어온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 그 대상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칸트 입장에서 자기는 관념론자가 아니지. 로크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로크 얘기 아주 잠깐 나와. 그 505쪽에. 그러니까 로크가 지성 개념들을 모두 감성화해서 잘못했다면 라이프는 현상들을 지성화해버렸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감성화되는 어떤 그 당대 경험론도 공격을 하긴 하는데 지금 2절 전체는 라이프니츠의 지나치 지성화에 대한 공격이에요. 감관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또 똑같은 얘기야? 자꾸 예지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좀 짱난다 그런 소린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사실 라이프니츠는 이 양반이 어쨌거나 그 물리학이나 미적분 개념을 세우긴 했는데 그걸 바로 이제 그 신이 그렇게 정해져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니까 얘는 과학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든 과학을 신이 안 배운 겁니다 이제 이래버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주적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양심상 519쪽부터 이 마지막 518로 갑시다. 19 이 별 3개 뒤에 아니야 18 앞에 여기 읽을래요. 저 읽고 싶어.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지성은 감성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성의 자기 분야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성은 감성으로 하여금 사물들 그 자체의 관계를 월권하지 말고 단지 현상들에만 관계하도록 경고하면서 그 자신은 대상 그 자체를 생각은 하지만 오직 초월적 객관으로만 생각한다. 초월적 객관은 현상의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자신 현상은 아니다. 크기로도 실제로도 실제 등으로 생각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초월적 객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맞출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밖에서 맞출 수 있는 건 어쩐지 그 감성과 동시에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냥 우리가 이 객관을 그에 대한 표상의 감성이 아니라 이유에서 예치라 부른다면 그야 자유이다. 그러시던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러시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무리의 지성 개념들 중 어느 것도 그것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상은 우리에겐 여전히 공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초월적 객관은 아까 우리가 정당한 그 개념
거죠? 아까 병철이가 처음에 구분하라고 했죠. 물 자체예요, 정확히는. 물 자체예요, 물 자체. 여기는 또? 이게 또 물 자체. 그러니까 칸트가 쓰는 위치마다 이걸 헷갈리게 써놔. 근데 앞에서 소극적 예제, 적극적 예제 구분할 때 정확한 그 분류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적용 안 되는 이빨 안 들어가는 라이프니츠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예지체는 아까 말했던 그 신적 그 적극적 예지체 말하는 거군요. 뭐 그렇게도 아니 그러니까 그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레그램에서는 그 분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적용이 안 된다는 공격의 목적인 거라서 어쨌든 그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이 순수지성 비판은 지성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대상들 외에 그 대상들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예의적 세계들로 빛나가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야지로 매우 그럴듯하게 유혹되어 범한 것으로 물론 용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오류는 지성사의 본분에 반하여 초월적으로 사용되고 그 대상들 다시 말해 가능한 직관들의 개념을 따라야 하지만 개념들은 직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시금 이렇게 된 원인은 통각이 그리고 그와 함께 사고가 표상들의 모든 가능한 일정한 배열보다 선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걸 일반에 생각하며 한편을 강조적으로 규정하지만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그리고 수상적으로 표현된 대상을 그 직관을 이 같은 방식으로 구별한다.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대상을 한낱 사고에 규정하는 방식이 나오고요. 그 방식은 내용만 하는 우정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감각에 제한되어 있는 기록이 없지 않고 객관에서 실존하는 방식처럼 보인다. 됐죠? 초월적 분석과 끝맺기 전에 덧붙여야 할 것이 남아있다. 그것은 비록 그 자체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체계 완벽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초월 철학을 시작하는 최고 개념은 보통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이다. 밑에 보세요. 순수성 비판의 출발이 뭐였어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죠? 실천성 비판의 출발은 뭐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판단 비판?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철학의 3대 질문이죠. 그런데 모든 구분은 구분되는 개념을 전제하므로 보다 상위의 개념이 제시되어야만 하는데 이 개념은 대상일반이라는 개념이다. 이게 아까 말한 소극적 예의체겠죠? 그죠? 범주들은 대상들 일반에 관계하는 유일한 개념들이므로 한 대상이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구별은 범주적 수치에 따라 지낼 것이다. 모두 여러 하나의 개념들에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도 아닌 것이 대립한다. 그것들은 그에 대응해서 전혀 아무런 직관을 제시할 수 없는 개념이 즉 아무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해 대상 없는 개념이다. 그것은 가능하고 속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칭해서도 안 되는 H 같은 것들, 즉 이성적 존재자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모순 생각해내긴 하지만 경험에서 실력 생각된 것이 가능하고 속하다고 계산돼서는 안 되는 가령 모종의 새로운 근본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영혼력, 뭐 표상력 같은 라이프니 썼던 그런 개념들, 에테르 뭐 이런 것들. 실제성은 어떤 것이고 부정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대상 결여된 개념 가령 그림자, 추위 같은 것이다. 결여적 무, 결여적 무. 그러니까 이거 아님이 아니야. 무 그 자체가 있어요. 이거 아님은 지시적 무예요. 구분해야 돼 이거를. 실체 없는 직관의 순전한 형식은 그 자체로 아무런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의 형식적 조건이다. 순수 공간과 순수 시간이 그러한 것인데 그것들은 어떤 것이긴 하지만 직관의 형식으로. 추위라는 게 콜드 말하는 거예요? 아, 예. 공허. 그러니까 여기서 추위는 그림자, 추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신학적 배경인데 신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없는 것 같은 거,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비유예요. 아, 네네네. 실체 없는 직관의 순전한 형식은 그 자체로 아무런 대상이 아니라 대상 형식 조건이다. 순수 시간과 순수 공간과 시간이 그러한 것인데 그것도 어떤 것이긴 하지만 직관 형식으로서이다. 그러나 그 직관 대상들은 아닌 것. 추상적 존재자. 아니 상상적이죠. 상상적 존재자. 자기 모순적 개념의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가령 개념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가령 두 변의 지선 도형은 가령 두 변의 가지 지선 도형과 같은 것이다. 부정정무. 아까 결여정무랑 구분되는 거죠. 부정정무. 무개념의 이런 구분의 표는 다음과 정분되어야 한다. 무로서 대상 없는 공허한 개념, 한 개념의 공허한 대상, 대상 없는 공허한 직관, 개념 없는 공허한 대상. 한 개념의 공허한 대상 이거 뭐지? 아 이게 2번. 결여적. 그러니까 규정할 대상이 없는 개념. 그냥 읽고 치울게요.
1번 사유물이 2번의 무물과 관련되는 것을 구별되는 것은 전자는 하나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속하는 것을 계산돼서 안 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그 자신이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폐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드리페이스로 말미암은 것을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근데 양자 모두 공항이옵니다. 이에 반해 결여전무와 상상적 존재자는 개념에 대한 공허한 자료들이다. 만약 빛의 감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도 어둠도 표상할 수 없고, 만약 연적 존재 지각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공허도 표상할 수 없다. 부정선미직까지 순정할 수 있는 실제가 없어 어떤 객관도 아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 변성론 할 때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사과가 있으려면 사과 아님의 경계가 있어야 돼. 제가 칸트 세션 할 때 그 써도 드렸죠? 어떤 사과가 너무 커서 도화지가 이거 못 담아서 다 빨간색이야. 그럼 여기 사과가 없는 거예요. 사과가 있으려면 사과 없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논리쌤은 너무 재밌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윤선 비판 1권 분석론 종료하겠습니다.